자, 여러분이 보기에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잘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행복과 도덕을 보면 이 둘은 무언가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도덕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도덕을 중시하다 보면 우리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니,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귀찮고 힘이 들고 매우 따분한데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즉,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심각한 불행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왜 내가 굳이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행복이나 도덕, 잘 사는 것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강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개념들에 대해서 꼭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연의 제목에서 잘 사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러면 잘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아닐까요? 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은 아주 많이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요? 자, 이런 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나 개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 도덕, 잘 사는 것 등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일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철학의 개념 정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과 도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는 행복과 도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최소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행복은 최소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도덕은 어떨까요? 도덕이나 윤리 이런 면들은 정말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 똑같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덕에 대해서도 일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킨 약속은 한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치게 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면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왔던 많은 규범들이 다 이런 도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칠게 이해된 행복과 도덕을 보면 이 둘은 무언가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도덕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얘기해서 너무 도덕을 중시하다 보면 우리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행복과 도덕은 비록 개념적으로는 모순의 관계에 있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충돌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행복과 도덕을 동시에 모두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의 본질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런 주장은 매우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귀찮고 힘이 들고 매우 따분한데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제 의문이겠죠. 자,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물음들에 답하면서 행복과 도덕의 관계 측면에서 잘 사는 것의 역설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과 행복은 긴장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3가지 정도 예를 말씀드릴 텐데 이건 뭐 제가 다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철학 문헌이나 기본적인 철학 논문 이런 것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쉽게 정리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이제 자녀에게 큰 병이 있습니다. 이제 시급하게 장기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또 장기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도 아니면 뭐 관련된 기관에서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한번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자녀의 장기 이식 순번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자녀는 더 빨리 이식을 받아야지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도 장기 이식의 순서를 결정하는 담당자를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나는 이런 기회에 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내 자녀의 순번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도덕이 충돌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사례 자체는 내용은 매우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문제 자체는 우리에게 실존적인 그런 고민이 될 거로 보이고요. 자, 2번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데요. 또 때마침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르지는 않았겠죠? 나의 자녀도 이제 그런 지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자, 이 자녀를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의 아들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딱히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회사의 사장이니까 어떤 입사에 관련된 공정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아들을 선발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쉬운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하고 가족의 중요성 또는 가족이 나의 어떤 행복에 관한 의미 이런 것들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죠. 자, 3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조금 내용은 극단적이지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매우 끔찍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친구로서 이런 일에 개입해서 도와주어야 할까요? 자,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친구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은 그런 친구 관계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도덕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아주 중요한 도덕적인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요구를 수락하게 되면 행복의 증진이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인 의무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물음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관계성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첫 번째 사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이제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맥을 동원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2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부모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들이나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맥을 동원해서 장기 이직 순번을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반드시 느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반응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왜 공정하게 행위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 내가 심각한 불행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왜 내가 굳이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인 것이죠. 사실 이런 반응은 어떤 권위를 가진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은 군대에 가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고요. 적절하게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국가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부모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하라고 명령을 한다면 아이는 당연히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위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권위의 어떤 기원,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도덕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두 번째 반응을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반응에 끌리는 사람들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묻는 것이죠. 자, 이런 물음은 일상적으로는 보통 약간 반항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반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도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봄으로써 우리는 도덕이 제공하는 그런 규범적 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그 기저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도덕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길래 우리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도덕의 요구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알고 싶은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종적인 행동 방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 또는 도덕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가 복잡한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자동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말해왔던 사례에서 그런 경우에는 뇌물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도덕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이 뇌물을 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도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그런 대답, 이런 대답은 굳이 얘기하면 이른바 도덕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탐구, 저는 사실 철학의 본질이 이런 탐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철학의 한 분야인 윤리학도 도덕적인 진리, 즉 주어진 실천적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그 최종적인 대답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별다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요. 다치게 하면 안 되고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답이 왜 가능한지 고민해 보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답에 이르는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론과 논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철학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답이나 명언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필기하고 암기하라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사전과 글을 탐독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철학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을 한 후에 여러분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예전에는 매우 쉽게 생각했던 문제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제대로 된 철학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이런 강의도
여러분의 긴 인문학적 여정에서 잠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이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론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들은 보통 행복을 다른 더 넓은 개념의 하위로 간주하는데요. 그 넓은 범위의 범주란 바로 이른바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웰빙, 우리말로 하면 복리, 복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 웰빙이라는 개념이 사용될 때에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 요소로 보통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웰빙이 증가가 되면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이고요. 나의 웰빙이 감소하면 나의 삶의 질이 낮아진 것이죠. 자, 이렇게 잘 사는 것과 행복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웰빙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웰빙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몇 가지 어떤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구분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주의적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비경험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자, 경험주의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나의 어떤 웰빙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경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가 익히 들어본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비경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비경험주의에 따르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나의 웰빙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경험주의 안에는 이른바 욕구만족 이론과 객관적 목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쾌락주의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쾌락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쾌락과 그에 반대되는 고통이라는 두 가지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주의에 따라 우리는 쾌락을 극대화해야 되고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삶은 우리의 쾌락이 극대화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쾌락으로서 복리가 가장 커진 삶이 가장 질적으로 좋은 삶입니다. 자, 이게 쾌락주의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인데, 쾌락주의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협소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고전적인 궁리주의자는 벤담 같은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협소한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에 해당하는 경험과 고통에 해당하는 경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 상태는 언제든지 쾌락이고요. 철학 같은 어려운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 상태는 언제든지 고통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문학 강연을 듣고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고통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걸 듣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지적인 탐구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개인에게는 매우 행복한 즐거운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협소한 쾌락주의가 아니고 더 넓은 의미의 이른바 선호 쾌락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선호 쾌락주의는 고전적인 공리주의자 중에서 벤담 이후에 나왔던 밀이란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밀이 얘기한 선호 쾌락주의에 따르면 어떤 것이 쾌락이고 고통인지는 다 나의 선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두 가지 마음 상태, 즉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후자보다 전자를 내가 더 선호한다면 이게 바로 나에게 쾌락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책을 읽고 싶어하는 경험을 내가 선호한다면 나는 그 상태에서는 분명히 쾌락이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그 말 있잖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하고 배부른 돼지가 있는데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이게 정확히 밀이 한 얘기입니다. 결국 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어떤 뜻이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봤을 때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경험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 경험을 다 경험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라는 경험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는 경험을 조금 더 선호할 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배는 고프지만 지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삶이
훨씬 더 전반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얘기하면 미래 질적 공리주의, 질적 쾌락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험주의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비경험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경험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구만족 이론과 객관적 목록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욕구만족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욕구만족 이론에 따르면 웰빈, 복리, 즉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관적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경험주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실제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욕구가 실현된다는 말은 뭘까요? 실제로 내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해졌다고 믿거나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구의 충족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세계에서는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어떤 사실의 문제로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욕구의 충족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구 만족이라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욕구의 어떤 만족 여부에 대해서 굳이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욕구 만족 이론에 따르면 나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경험주의 욕구 만족 이론과 경험주의 쾌락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제 조금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에서 나는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욕구가 뭐냐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렇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실제로는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쾌락주의하고 욕구만족 이론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경험주의자들은 실제로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든 당하고 있지 않든 간에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쾌락이 증가되었다고 얘기를 할 것인 반면 비경험주의자인 욕구만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가 비록 그 사실을 모르지만 너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의 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객관적 목록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객관적 목록 이론에 따르면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의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정, 건강, 지식, 가족을 갖는 것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쾌락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고 나의 삶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객관적인 목록에는 심지어 도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객관적 목록 이론이 행복과 도덕의 어떤 충돌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객관적 목록 이론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목록의 상대성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대별로, 문화별로, 국가별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객관적인 목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좋은 걸로 생각하고 저런 집단에서는 또 다른 종류를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상대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객관적인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목록을 정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객관적으로 좋은 것을 정해서 나의 삶에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이 되겠죠. 물론 객관적 목록 이론에 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학자의 어떤 보편주의적 태도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험주의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결국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결정한다. 정말로 나에게
경험적인 수준에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나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종류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행복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좁게만 해석하면 쾌락주의가 말한 즐거운 마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요소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욕구 만족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성취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객관적 목록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에서 이룰 때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예들은 모두 관계성의 가치가 결부되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객관적 목록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예들이 굉장히 잘 설명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모두 중요한 관계성을 가질 만한 좋은 이유가 있으며 이런 이유가 잘 실현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들,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널리 알려진 것만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리주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철학자들은 공리주의라는 말보다는 결과주의라는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라는 어떤 윤리 이론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과주의는 뭘까요? 자, 결과주의에 따르면 나에게 놓여있는 여러 행위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결과주의 윤리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공리주의는 뭘까요? 공리주의는 결과주의가 얘기하는 최선의 결과를 공리나 행복이나 웰빙으로 이해할 때 이제 결과주의가 공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구체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결과주의는 직관적으로 볼 때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결과주의에서는 좋은 것과 옳은 것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특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주의에서는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과 옳은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결과주의 윤리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가치입니다. 아니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리주의, 결과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과 다수의 사람 중 어느 한쪽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만약 이쪽에 한 명이 있고 이쪽에 5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한쪽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5명을 구하는 게 옳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런 결론을 매우 쉽게 지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했죠. 사람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가치나 좋은 것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5명을 구할 때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바로 이 결론을 너무나 쉽게 잘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도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1명을 구할 것인가 5명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5명을 구하기 위해서 무고한 1명을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명의 죽음이 5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아마도 공리주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명의 어떤 죽음을 수단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을 살림으로써 이 세상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결론은 동시에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린다? 여러분이 그 죽게 되는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공리주의가 결과를 행복으로 해석해서 얼핏 나의 행복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리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나의 행복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원칙적으로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의 행복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도덕을 결과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도덕에 대한 매우 독특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즉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에 속한 전체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게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주의 반하는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결과주의 윤리학의 문제를 한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는 어떤 이론의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 결과주의 한계부터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예가 다시 도움이 되는데요. 자, 무고한 한 명을 좋은 결과를 위해 희생하거나 이용한다는 그런 결론을 공리주의에 지지를 했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주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윤리학은 이런 거부감에 민감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결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결과주의나 공리주의의 또 다른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절대적인 도덕적인 명령이 되는 것인데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는 바로 기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부는 결국 얼마나 많이 기부할 것인가 문제인 것이죠. 굉장히 많이 기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조금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급의 2분의 1을 기부할 경우 기아에서 고통받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공리주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월급의 반을 기부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월급의 10분의 1도 아니고 월급의 반을 무조건 기부하라는 도덕의 명령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결과주의나 공리주의는 이른바 선택적으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 사이의 유의미한 구분을 붕괴시켜 버린다는 그런 반론이 가능하겠죠. 즉 2분의 1을 기부하는 것은 옵션이고 월급의 10분의 1을 기부하는 의무일 수 있는데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런 구분이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즉 행복과 도덕의 관계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대주제였고요. 즉 행복과 도덕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때 그 도덕의 결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주의적 도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행복과 도덕을 같이 추구하는 경우에 우리는 가끔은 관계성과 같은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는 결과의 최대화 또는 세상을 가능한 한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기치 아래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나 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 또는 배타적인 희생이 꼭 세상을 좋게 만들어 줄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생각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은 가끔 세상의 전체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도덕과 행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도덕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제가 이런 전제를 하고 이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른바 도덕의 우선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도덕이 공리주의라면 또는 결과주의라면 도덕의 우선성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도덕의 우선성을 설명해야 할 것이고,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삶에 있어서 도덕의 우선성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도덕 이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떤 관계적 도덕관 또는 도덕적 관계주의 이런 것들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덕적인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들이 항상 자신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러한 도덕적 관계주의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우리 행위를 상호적으로 정당화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일반적인 도덕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행위에 영향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더 고려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내일 공항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되자 이제 내가 조금 더 귀찮아진 것이죠. 약간 피곤해서 하기가 싫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고 할 것이고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분명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칙의 내용은 이런 게 되겠죠. 약간의 불편함이 생길 경우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약속을 제공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약속을 제공한 자가 내세우는 이유보다 그 원칙을 거부하기 위해 약속을 제공받은 자가 내세우는 이유가 훨씬 더 강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에게 정당화 가능한 행위들, 의무, 그리고 그런 원칙들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때 그 내세우는 원칙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사람들은 다 본인들의 이성적인 능력을 동원합니다. 자, 이런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 원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행위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봤던 예에서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불편함 때문에 약속을 어기려 한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자, 이 경우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이성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행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관계적 도덕관에서 보는 그런 행위는 그냥 문제 있는 행위가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그런 행위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즉, 이것이 도덕의 우선성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자, 모두에게 정당화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면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즉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원칙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작은 기부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돈을 기부하라고 요구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이런 원칙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관계주의에서는 합당한 수준에서 인간이 추구하려는 행복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던 도덕과 행복의 충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양립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도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왜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지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친구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친구의 이름이 갑돌이인데 내 친구 갑돌이가 본인이 오랫동안 증오했던 을돌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갑돌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갑돌이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태를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태를 갑돌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갑돌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서슴지 않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는 어찌 보면 나의 친구인 갑돌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갑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친구였다면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도 갑돌이를 충분히 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갑돌이와 내가 친구가 된 것은 매우 우연적인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나는 갑돌이와 친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특정한 어떤 인생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갑돌이의 친구가 된 것이지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나를 보면서 갑돌이는 단순하게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거나 바람직해졌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주장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는 행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가치들, 예컨대 관계성의 의미나 가치는 도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무제한적으로 중시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덕의 제한 내에서 그것을 실현할 때 더 의미 있는 형태의 관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피해를 일으키면서까지 친구나 가족을 위하거나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픈 자녀를 위해서 뇌물을 통해서 그 장기이식의 순서를 조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계성의 가치가 행복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의 제약 내에서 이루어질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덕의 다른 가치들, 행복이나 관계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을 도덕의 제약 내에서 추구한다는 말은 행복이나 관계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행복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덕이 하고 있는 그 제약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도덕은 당연히 우리에게 일종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특히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한 적극적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금전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신체든 어떤 것들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얘기해온 것처럼 모두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형태의 도덕은 그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상대방이 크게 희생해서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언젠가는 남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그 사람이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큰 희생을 감당하라고 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도덕은 과연 우리를 규제하는 역할만 하는가? 자,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규칙과 규범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도덕 규칙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즉 우리의 행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이 하는 이런 규제적인 역할 이면에 놓여 있는 다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통해서, 즉 도덕의 규제를 따름으로써 다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도덕적 관계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행위할 때에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게 행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행위 뒤에 숨지 않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쁨이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핵심인 행복이 도덕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가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전제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서로 불협화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의 제목인 잘 사는 것의 역설에서 이제 잘 사는 것은 더 이상 역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